오늘은 그 사업 질문 말고 사적인 것만 받을게요. 사적인 질문만 합시다. 그래서 준비하시기 전에 몇 개 접수된 거 먼저 그럼 말씀.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사적인 거. 사적인 거. 아니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거 제가 부탁하긴 한 건데 이따 할 사람들은 하세요. 근데 이거 막상 해보면 현장에서 하는 방식들이 더 낫거든요.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그리고 저는 의외로 이런 강연 이렇게 막 붙어있는 이런 자리 되게 좋아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강연 자리가 아니면 디너 테이블 자리거든요. 밥 먹냐고 정신없는데 강의하는 거 이상한 거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친하면 뭐 무릎에 앉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전에 부산에서 한번 조그만 카페에서 누구더라, 그게 중앙대 제자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여기보다 작은 방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거의 100명 모여서 했거든요. 붙어서 진짜로 막 무릎에 앉고 막 이랬어요. 되게 분위기 좋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많이 모여 있어서 아마 계속 더울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거 기대하지 마세요. 계속 더울 것 같아요.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근래에 내가 좀 변한 것도 좀 있고 또 상황도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들은 분들은 뭐 아시고 또 그러니까 서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네. 그리고 내가 기억력이 되게 좋은 게 대부분 여러분들 얼굴을 기억해요. 네. 보면 내가 되게 알겠어. 그냥 막 질문을 여기 질문 접수된 거 하나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말이 막히면 반장님이 그냥 알아서 좀 해주시면 사업적인 내용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대표님 손. 어쩐지 내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네, 6개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는 몇 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인생에서 가장 창피했던 기억으로 생각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들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1학년 내가 과대표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과가 처음으로 모여서 MT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선교사에서 막 돌아온 성직자의 기분으로 MT를 참여했는데 행사 중간에 친구 하나가 회장님 마이크를 바꾸시면 안 돼요? 안 들려요? 들려요? 네. 행사 중간에 친구 하나가 캠프파이에서 우리 과대표 노래 좀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닐 때고 밖에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였어서 유행가를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선구자 외에. 근데 선구자는 유행가도 아니잖아. 그래서 쭈뼛쭈뼛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선교사였다고 그러는데 찬송가라도 불러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거기서 눈치 없이 4절까지.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그때 그게 놀리는 거였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도 내가 대학교 친구들이 나한테 뭐 페이스북이나 어디서 친구 신청하면 다 삭제하고 있어요. 한 명도 안 만나. 너무 창피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 하루에 운동 얼마나 하세요? 운동 안 해요, 저는. 실제로 운동 잘 안 해요. 평소에 걷는 편이고 그냥 팔굽혀펴기는 그래도 잠깐씩 해요. 너무 많이 하면 팔이 두꺼워지는 사람이라서 뭐로 자질 못해요.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니까 적당히 먹는 편이니까 저는 운동하는 사람한테 좀 민망한 얘기지만 운동을 통해서 몸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의 생활 습성을 바꾸는 것 자체가 다른 몸이 나타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습성을 바꾸면 대부분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갖고 있는 습성에
반영물이죠. 그렇게 보면 자기 습성을 바꾸면 자기한테 가장 좋은 몸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소식을 할 수 있는 연습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래서 조금씩 먹으면 오히려 점점 적게 먹게 돼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뭐 위가 땡기든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먹기 시작하면 적게 먹게 되니까 뭐 어떻게 한 방법 없어. 근데 적게 먹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얘가 없나?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딱 더 먹고 싶은데 아 그게 내가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참으신 건지. 그거를 몇 달 지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아. 나는 오후에 5시 정도에 저녁을 먹어요, 집에서. 그리고 11시, 12시에 자는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냥 공복 상태에서 자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편해졌어요, 지금. 처음에는 좀 힘드셨죠. 처음엔 좀 힘들었지. 뭐 간식도 먹기도 하고 뭐 괜히 냉장고 문 열어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안 먹어요.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음식에 먹는 양이 성인들 같은 경우에 이 주먹 크기 정도면 한 끼가 딱 맞는 거예요. 주먹에. 그러니까 주먹의 양의 정도 음식이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방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만 먹어도 이것도 더 먹으면 나도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정도만 하면 몸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합시다. 이어진 대표님이 했던 네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절제를 한다는 건 유혹에 강하다는 의미인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내가 유혹에 강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닐 수도 있다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들. 특별히 더 강한 사람 나는 없다고 봐요. 안 그래. 내가 알려준 거하고 틀려요. 저희가 그 절제에 성공하기라는 책을 항상 권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먹는 거에 대한 절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는 것에 절제를 엄청 하는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엄청 있습니다. 하진 않은데 네. 공자님 말씀 보면 내가 이런 질문하면 내가 네. 멋있게 하려고 내가 외우려다가 못 외운 게 있는데 잠깐만. 이게 공자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무 유명해서 다 알 거예요. 왜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보면 40세에 미혹됨이 없어지고라는 말이 있어요. 40이 부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무슨 얘기인가?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그게 스스로 하는 게 그냥 그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막 내한테 계명처럼 규칙처럼 막 지키려고 하는 거는 아직 유약한 거고 뭘 해도 그냥 거기에 이분 말씀해 보면 70세가 되니 그러니까 이거 70세까지만 이거 해도 돼. 70세 이런 말이 있어요. 72종 심소 불유구 그냥 한국말 할게. 70세가 되니 마음이 가는 대로 무엇을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에 관련돼서는 내가 약간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내가 뭘 먹든 간에 지나치던 그렇다고 또 음식을 너무 가리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먹을 땐 또 다 먹어. 주면 걔도 먹어요. 일부러 먹진 않지만. 그래서 그냥 그 정도에서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 법에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한 얘기 좀 다시 하자면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 이미 저명한 사람이 하는 말들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온전히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도 그것을 어디에서 갖고 왔거나 체득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유명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유명해지기 때문에 내 말이 그냥 위험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시 체득해야 돼요.
모든 사실은.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가 유명해짐에 따라서 자꾸 그거를 여러분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진짜 자기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고. 되게 조심해야 돼요. 타이밍. 요새 연애한다고 그러더니. 자, 또. 선생님 마지막 선생님께서 마지막 그 인생을 마치기 전까지 이거는 꼭 이렇게 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예, 하나 있어요. 늙는 거. 저는 60 이상만 살아도 일단 늙어서 죽었다는 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늙고 싶어. 그것만 하면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늙는 거. 그냥 세월 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세월 가기만 하면 돼. 사고 안 치고 세월만 잘 가면 돼. 나는 이게 굉장히 거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나는 웬만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단 말이야. 갖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가질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욕망 뭐 다 이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단 하나 남은 건 뭐냐면 늙어서 죽는 거. 그렇게만 하면은 거의 내 스스로는 거의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60세까지만 일단 살아야 돼. 내가 60세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60세만 넘어도 젊어서 죽었다는 소리는 더 안 들을 수 있으니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반대로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미 죽을 걸 예측하고 뭐 장례는 어떻게 보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유서로 다 써놨어요. 예를 들면 난 죽으면은 내가 60세 이상의 나이 들어서 죽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꽃 보낼 때 하얀 국화 이런 거 보내지 마요. 우리 매장에서 잘 팔지도 않고 안 팔죠 우리. 여기 꽃집 사장님이 와 계십니다. 안 팔고 제가 그걸 달리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화려한 꽃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태워서 재를 해서 풍선에 넣어서 하늘에 올려달라고 했어요. 큰 풍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터지면 가라앉는데 다 가라앉는데 2000년 걸린대요. 최소한 2000년은 여러분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딨나. 그리고 뭐예요? 죽은 후에 죽는다는 게 뭐가 아쉽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특히. 의외로 저는 그게 생각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담담하게 그런 거를 기다리고 또 즐기는 편이에요. 최근에 제가 사실은 응급실에 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로. 근데 그 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되게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손이 내려앉아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얼굴 반쪽돼서 왔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석증이 뭐 그게 굉장히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이석증이 한번 걸려갖고 몇 시간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순간에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왜냐면 그때는 이석증 판단이 안 들었으니까. 있는데 되게 담담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실제 죽을 때도 굉장히 담담할 거라고 느껴져요 지금도. 가족들이 슬픈 거는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요. 그것도 되게 냉정한 얘기인데 우리 와이프 아마 3일 정도는 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밥 먹을 거고 한 1년 지나면 뭐 재밌는 일 찾아다닐 거고 또 뭐 남자 찾으러 다닐 거고 이럴 거라고.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냉정하지만 현실이에요. 그리고 뭐 돈이 있으니까 먹고 살겠지. 되게 이상해요? 질문 중에 생애 마지막 날을 연관된 건데요. 생애 마지막 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서. 그렇네. 따로 내가 그거는 생각 본 적은 없는데. 네, 저 뒤에. 네. 내가 가운데로 가도 말이 똑같을 것 같은데. 괜찮아? 이 정도면 들려요?
정 답답한 사람은 이리 와서 여기 앉아 그냥. 맞아요. 여기 앉아요. 네.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뒤로 가셔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런가? 네. 근데 그러면 또 아니 내가 다 봐야 돼서 얼굴을 안 돼. 조금 크게 해볼게 내가. 야. 질문들이 없어 생각보다. 여기. 네. 혹시 그 사적인 질문인데 사적인 질문을 하시나 그래서 제 선생님 했을 때는 막 정말 좀 완벽한 것 같고 이런데 일상생활에서 좀 짜증 나거나 화가 났을 때 언제신지 혹시라도 뭐 그런 사소한 짜증남이나 화나는 걸 그리고 좀 어떻게 좀 해결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미지. 지금 다 짜증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나는 지금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거의 10몇 년 동안 화를 이렇게 소리치거나 야단쳐본 적이 없어요. 심적으로도 역시 마음은 그럴 때가 있지. 때려 죽이고 싶을 때 있지. 책에서도 약간 걸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심적으로도 그런데 정말 막 심적으로나 여러 번 생각할 정도로 뭐 그런 게 근데 최근에 있으신지. 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미국 처음에 가서는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거에 엄청 내가 실망한 적이 있었다고. 미국 사람에 대해서. 그게 이제 문화가 안 맞아서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건데, 예를 들면 내가 그때 조그만 가게를 했는데 가게 들어온 사람의 99.999%가 전부 다 도둑이에요. 흑인 동네에서 일을 했었는데 오는 손님들이 전부 다 고개만 돌리면 다 다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이게 나이대가 80부터 애들 3살까지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요. 막 그게 막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면서 화를 냈었고 싸우고 맨날 발길질하고. 그래서 이소룡 소리도 엄청 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그 흑인들의 저소득층 흑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었어요. 실제로 집안에 아무도 냉장고가 있는 사람이 없었고 소득이 없고 또 실제로 그 동네 사람 전체가 다 형제 자매야. 다 사촌이고. 왜냐하면 이제 얘가 얘랑 결혼해서 이혼하고 또 옆 결혼하고 그 전부 다 사촌인 거예요. 한 가족이지. 그리고 애들은 부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훔쳐서 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집에 냉장고 없으니까 매일 가게 와서 소세지 한 조각씩 사가는 사람들, 그리고 담배를 갖다가 한 통을 살 수 없으니까 나눠서 피고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화적 충돌 때문에 되게 화가 났었는데, 지나고 나서는 되게 완숙한 형태로 갖춰져 갔죠. 그리고 이건 얘기하기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는 얘기인데, 그게 제가 33살 때 있었던 되게 종교적인 경험 때문에 제가 완벽히 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었어요 그때. 그래서 되게 보편적인 사람으로 내가 다시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막 크게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었어요. 화날 일 있지만 그게 뭐 소리 지르고 화낼 일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질문 드릴게요. 그 사모님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랑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좀 갈등을 겪으신 일이 어떤 위험한 질문. 되게 위험한 질문. 지금 우리 청아치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방금 좋겠다. 딱 수위를 조절하면서. 나는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 여러분 첫눈에 반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첫눈에 반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고. 약간 공식적인. 공식적인 멘트. 그리고 또 뭐라고 본 거야? 갈등은 수도 없어갖고 얘기할 수 없어. 사실은 부부 하나가 자기 부부가 살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완벽하게 맞는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평생 한 번도 안 싸우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평생 한 번도 안 싸운다는 얘기는 평생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그거는 갈등의 요소를 그냥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거를 갈등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려면 사실은 싸움이 일어나거든. 근데 싸움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 거가 문제지. 그래서 네, 저희도 싸워가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싸워가면서 그걸 해소해가면서 되게 오래 길들여진 부부예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는데 거의 2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한 지 저희가 30년 됐는데 20년 지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20년 안 된 부부들은 아직도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질문하실 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4반 새로 임원진이 된 김지원 대표라고 합니다. 스승님께 여쭙고 싶었던 것은 기존에 제가 이사로 근무했던 곳은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은 유통이었어요. 인테리어 타겟층으로 철저하게 오전 오후에 저희가 인테리어 업자들이 원하는 곳에 배송을 해주는 이 LED 등기구를 이제 10km, 15km 이내 반경에서 한 11개 지점에서 계약서 없이 티격태격 오비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마케팅이 필요 없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준비하는 사업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하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거에 대한 마케팅 고민이 있는데 혹시 경영자로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광고에 대한 기획안이 올라온다든가 또 이제 회장님 생각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물론 저의 체력이나 마케팅 타겟층의 체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한 몇 프로 정도에 무조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많은 실패랑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노하우가 광고를 꼭 해야 하는 그런 노하우가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질문은 내가 가끔 받는데 제가 저분 질문에 지금 사실은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독특한 회사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 광고를 해라 마라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근데 우리 얘기만 할게요. 우리 얘기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광고를 안 해요. 지금 전혀 광고를 안 해요. 점주 모집도 안 하고 뭐 무슨 상품 광고도 안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하는 게 광고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회사의 특수성이에요. 특히 도시락에서는 광고를 하면 안 되는 회사예요. 광고를 해서 사람이 오면 그게 원래 우리 고객층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맛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능적인 회사라고요. 그냥 도시의 젊은 여자들이 빨리 제 음식을 먹고 나갈 수 있는 기능적 회사지 맛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실망하는 지수가 높아져서 회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즉 우리한테 좋은 거는 그냥 손님이 맛보고 좋아서 옆에 친구를 데려오는 것 정도.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 안 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 변수가 제가 하나 생겼는데 꽃집은 광고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꽃집 사장님이 광고를 예산으로 잡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 꽃집 사장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저기 서 계시는데 저기 계시는데 따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광고 안 하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답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저희 회사에 이제 저거는 제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좀 더 특수성이 있는 것 분야지만 저희는 실제로 광고를 하지 않는 방식을 가장 좋아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소비자보다 우위에 서야 되거든요. 내가 소비자보다 우위에서 소비자가 우리한테 따라오게 만드는 것, 즉 소비자의 입으로 통해서 구전으로 통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주요할 때 그게 먹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상품,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이걸 써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이 있으면 굳이 광고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도 광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게 속도가 빨라서 지금 빨리 퍼뜨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정도지 장기적인 게임을 해야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는 광고 굳이 필요 없다고 믿거든요. 근데 회사도 그래서 그런 내부에 그런 정신이 좀 들어있어서 특별히 따로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꽃집은 만약에 매장이 많아지면 한 20, 30개만 돼도 TV 광고라든지 혹시 뭐 이렇게 기획 광고들은 하면 실제로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나마도 아마 뭐 저희는 저희 회사를 조금 아는 분들 알 텐데 저희 회사는
사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요. 저보다 더 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경영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그 개인 사장들의 독자적인 권한을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보장하는 편이라서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가져와도 우리 사장들한테 안 가져가야 잖아. 직접 가라고 그러지. 거기서 거절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일하고 있어서 사장들이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개별 사장들은. 그 정도 합니다, 저희. 자. 저 다시 사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저의 개인적인 삶이나 또 제가 사업을 할 때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업이 아닌 다른 업체에 고용이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케미라든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가 시너지가 엄청 크기도 했고 반대로 굉장히 이렇게 불행한 결과로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 자체가 이렇게 좀 물러요. 그래서 제가 스승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거는 굉장히 이게 바위 같은 단단함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뭐 부부든지 지인이든지 친구든지 동업자든지 이런 갑을 관계든지 거기서 좀 사람을 보는 안목 내지는 이거는 꼭 걸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게 있다면 몇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질문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삶이 너무 중요하지. 네, 지금 되게 여러 말이 지금 나왔는데 뭐 케미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말이 나왔는데 답하기 힘들다 이거. 네, 사실은 이제 우리도 왜 부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고용 관계에 있다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만나 보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저는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한 도구를 써요. 그게 일종의 신용 상태예요. 약속이라든지 품이라든지 이런 신용 상태가 일정하면 이미 그거는 진짜 가까운 사람으로 포함할 테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아주 깊은 관계를 요구한다면 그때는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이익을 손실이 오더라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를 보호할 만한 친구일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나를 팔거나 바꾸거나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걸 판단하죠. 근데 그걸 굉장히 사소한 거에서 그런 걸 알게 돼요. 이게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약속 시간에 제대로 지키는지 혹은 뭘 갖다 주기로 했는데 가져왔는지 뭐 옆집 사람들 예를 들면 설탕 빌려갔는데 빌려가고 난 다음에 통 제때가 갖다 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사소한 거에서 이런 걸 판단한다고요. 이런 판단들이 모여서 사실은 그런 걸 이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면 이제 점점 커지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 더 성장하게 되면 성장에 맞게 맞는 품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차이가 성장 단계에서 되게 틀려지는 사람도 많이 나오거든요.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과장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부장이 되는 순간 목이 탁 막히듯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장이 되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반대로 지금 대리는 못하는데 사장을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향상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막히는 사람들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서 즉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할 사람이라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면 친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자랑이 된다면 동등한 관계가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장 친한 친구 부부가 그 미국에서도 꽤 유명한 친구인데 우리 집에 올 때 뭐 사갖고 와라 뭐 파 2개 갖고 이런 거 하거든요. 나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뭘 필요할 때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위아래가 형성이 안 되면 그건 되게 좋은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직책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 그런 걸 판단해요. 보통 이게 내가 어디 뭐 답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근데 이제 아주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신용과 품성이라고 봐야죠. 품격. 저 사람이 더 커져도 혹은 더 높은 직책이 있더라도 혹은 국가의 고위직으로 가더라도 아니면 큰 회사의 사장이 되더라도 아니면 위대한 선생이 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을 만한 어떤 품격이 있느냐, 나와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커지면 커지는데도 나도 거기에 커져서 내가 지금 의리돼야 되는 관계냐, 이런 거를 평가하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타고나는 거, 길러지는 거. 둘 다겠죠.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품하고 격은, 품은 모양새를 나나 격은 자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다 맞아야지 사람이 품격이 나타나요. 저도 이게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하잖아. 이거 잘못하면 저 진짜 큰일 난다고요. 되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내가 조심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사에 잘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꾸 여러분들 행사에 나타나면 다 내 중심으로 갈 거거든. 그리고 모든 모임이 나 때문에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의 자생력을 죽이는 일이에요, 제 보기에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긴 해. 엄청 궁금해요, 뭐 하는지.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은 열심히 뒤지는데 실제로 가지는 않는 거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또 극성스럽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내가 거기다 댓글을 달고 막 칭찬하고 이러면 그게 하나의 파벌이 되거든. 하나의 학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다 무너져요.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한계가 져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가. 애정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막 쫓아다니고 다 싶은데 그렇게 못하죠. 응? 울어? 저는 회장님 뵐 때마다 수술하고 나서 바로 찾아가가지고 그날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안 오고 싶은데 또 눈물이 나는데, 저는 이렇게 뵐 때마다 옷을 보면 참 오래 입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돈도 그렇게 많으신데 옷을 보면 저 바지를 계속 입으시, 저 셔츠를 그러고, 그래서 저 몸매에 맞추시는 건지. 근데 하나도 몸이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참 존경스러우신데 몸도 참 힘들겠다. 이상입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이 바지가 한 벌이 아니라 이 바지가 8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지 같지만 사실은 다른 바지고, 자랑을 하자면 저 집이 몇 개 있는데 집에 똑같은 바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저는 옷이 마음에 들면 그 옷을 몇 개를 사요. 그래서 이 셔츠도 집집마다 지금 2개씩 있고, 그래서 같은 옷 같은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옷에 대해서 가끔 남자분들이 가끔 저하고 따라서 옷 물어보고 이러는 분들 있다고, 여자들처럼. 옷 브랜드 어디 쓰냐 막 이러는데, 제가 옛날에 굉장히 털털하게 다녔는데 그렇게 털털하게 다니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순간에 그렇게 평생 버릇을 그렇게 하면 나보다 더 나은 부하 직원들은 가질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양복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되게 좋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젊은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문직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 의사도 있지만 설령 의사라도 미국에 지금 딱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라이센스를 받지 않으면 가게 가서 선반에 이렇게 물건 진열하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복 입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 다 양복 입히거든. 그 집에 와이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미국 와서, 생각해봐, 이민자인데 남들은 다 가게 가서 막 저기 청바지 입고 저기 티셔츠 입고 막 물건 나르는데 지 신랑은 양복 입고 가방 들고 막 출장 다니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직원들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장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요. 더군다나 또 여러 번 만나는 거니까. 근데 옷은 한 벌은 아니야. 그리고 비슷한 질문을 내가 최근에 받았는데,
아마 그 유튜브에 이 친구가 올려갖고 지금 떠 있다고 그러던데, 저 이효찬이라고. 내가 그 효찬이라는 친구가 중대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지금 되게 고전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7억의 사나이야 지금. 돈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빚을 갚겠다고 공식으로 발표하고 지금 유튜브에다가 자기 일상을 하는데, 내가 안쓰러워서 아침에 밥 먹으러 불렀는데 그날 이 친구 물어보더라고요. 저 그때 회장님 집에 갔을 때도 저희 그때 중대 2기인가 3기가 다 왔었거든요. 제 식사 사준다고 그래서 저희 엄청 기대했는데 중국 뷔페집 우리 데려가셨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날도 내가 지금 같이 국밥 먹었거든. 8,000원짜리. 내가 아침 사준다니까 비싼 거 사준 줄 알았나 봐.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대 사람도 혹시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핑계가 하나가 있어요. 중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고급 식당에 데려갈 수 없는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청바지나 반바지에, 그것도 빨간 반바지는 또 뭐야. 이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미국 고급 식당에 데려가냐고. 그리고 태도가, 여러분들 사장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중국 분들 욕하죠, 관광객들.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소리 지르고 부딪히고 뛰어다니고 음식점 가서 음식 나눠 먹고 접시 돌리고 흘리고 입에 묻히고 지나가는 웨이트레스 막 뒤에서 막 옷걸이 잡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수준이에요. 중대 제자들이 왔는데도 고급 식당을 데려갈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뷔페집을 데려갔거든. 이 얘기랑 연관이 있나 없나? 복장을 잘 차려입고 다니면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비행기도 여기 저기도 있죠. 스튜디오스? 없나? 누구 있던데? 저 비행기도 가끔 정장 잘 입고 가면 일반석 가도 비즈니스로 바꿔줄 때 있어요. 자리 남으면. 근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장이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가요. 복장도 하나의 사업 테크닉이기도 하고 자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거니까 힘주고 있지 당연히. 그리고 저는 최고의 몸매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도 내 핑계인데, 남자가 아침에는 배가 안 나오고 오후에 나올 정도, 이 정도면 나는 최고라고 봐요. 오후에도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정상 아니에요. 좀 나아. 안녕하세요. 5반 윤혁진이라고 합니다. 스승님은 방금 비서분들도 가족관계 있으시고 KCA 대표님도 백 대표님도 가족관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적인 관계들을 사업의 파트너로 두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 어떤 것들 때문에 왜 리크루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백 대표는 사실은 뭐 제가 원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저랑 상관없는 회사니까 자기 독립적인 회사고, 그 다음에 저희 동생들 중에 몇 명이 사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부양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조카 딸이 지금 비서 일을 하는 거는 공적 사적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공적인 일만 시킨다면 우리 회사 직원들을 시켜도 되는데, 지금 제 일의 영역이 사적인 영역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무슨 만나자고 하는 사람 인터뷰 뭐 이런 거를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적 사적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조카 딸이 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회사가 커지면, 사업체가 커지고 돈을 벌면 가족 관계를 명확하게 잘 유지하지 않으면 돈 벌고 가족 다 무너져 버려요. 다 헤어져요. 그래서 그걸 왜 대기업들 보면은 다 집안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자,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회사에는 여러분들의 직원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직원이 있고 충성심이 강한 직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충성심이 강한 직원은 능력이 좀 모자라. 그리고 여기에 능력은 좋지만 충성심이 약해. 어느 사람을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겠어요? 네, 100% 충성심이에요. 이거를 이제 밖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부하는 사람 데려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충성도가 없는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나한테 나중에 경쟁자가 되거나 회사가 뭉그러뜨려져요.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충성도가 더 먼저예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을 키울 수 있다는 마음이 신용체계가 생겨야지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일은 가르칠 수 있는데 품성은 가르칠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충성도를 먼저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충성도는 그게 지금 이미 배경이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요. 대신 이제 가족 외의 사장들한테도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 것, 혹은 가족이자 직원이지만 실수를 하게 되면 회사 직원과 똑같이 징계를 받고 해임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근데 가족이 들어와서 온갖 편의를 다 보면서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직원 내부의 조직이 무너지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안 보죠. 그래서 저희 동생들 중에 사장으로 와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실수를 하게 되면 똑같이 순식간에 해임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공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공적으로 움직여요. 용어부터도.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는 저는 우리 가족 사장들을 따로 만나는 경우도 안 해요. 일반 직원들하고 거의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막 계속 만나면 이 사람들이 더 힘이 세지니까, 같은 사장들끼리라도. 전혀 그런 걸 안 주려고 되게 조심하는 편이에요. 스승님, 그럼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족임을 알고 있어요? 그 사장님들이 가족임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알게 될 때까지 그냥 놔두거나 외부에도 전혀 얘기 안 해요. 본인도 얘기 안 하고 나도 얘기 안 합니다. 굳이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얘기 안 해요. 질문 대신 하나 좋게 있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가평에서 떡볶이 카페를 하려고 하는 8반 주현순입니다. 이제 제가 막연하게 10년 전부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집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직업들을 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일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카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남편이 아주 협조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중간에 좀 사업이 좀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러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게. 좀 비관적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은 어떠냐 하면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제가 사업을 하면 도와주겠다 해놓고 또 비협조적이 되고, 제가 여기 수업을 하러 온다든지 이렇게 모임에 오는 것도 좀 마치 여기 사이비 사이비 종교. 네, 사이비 종교 어떤 뭐 교주님을 만나서 여기에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오기가 너무 이렇게 막 이제 막 에너지 하고 이런 이제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50대입니다. 근데 40대 정도 같으면 혼자서 이렇게 해보겠는데, 지금은 제가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50대니까 그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비협조적인데,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이렇게 협조적인 어떤 사업의 동반자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집을 하고 싶다고요? 세상에서? 한국에서 제일 그럼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10개 이름만 대봐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했는데 제가 아는 한은 일단 부산에 3대 떡볶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떡볶이 집은 거의 다 가봤어요.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좀 맛이 없었고, 그러니까 어릴 좀 좋은 이렇게 만들어 이제 좀 그러니까 꿈이 뭐냐고 하면 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웬만한 집은 다 가봤고 예.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개발을 하는 중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떡볶이 시장 이제 떡볶이의 그러니까 좀 길거리 음식이라는 이런 위상을 조금 저로 인해서 제가 이걸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걸 높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되게 지금 답을 잘했는데 내가 어떤 업종에 새로 들어가서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업종에 이미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다녀봤다는데 안 다녔다 그러면 지금 혼날 판인데 다녀봤다니까 지금 저기 칭찬받아야 돼요. 저렇게 다녀서 사실은 다 다녀봐야 돼요. 다녀서 공부해서 누가 이 바닥에서 제일 잘하는가 그리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나오면 그건 하면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보면 머릿속에 있고 그거를 치료해보거나 아니면 묻고 다니거나 도전하는데 진짜 경쟁자가 누군지 모르고 막 한다고. 이미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고 남편한테 동의를 못 받는 거는 부부 문제니까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꼬셔라든 아니면 사장학교를 보내든가. 근데 만약에 남편이 최소한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그럼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기 때문에 남편을 설득해서 남편의 지지를 얻어야죠. 내가 평소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 사업가로서 가장 큰 자산은 배우자의 지지라는 게. 가족 안에서 지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다고 뭐 사업하면서 이혼을 불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하고 들어가야죠. 어떻게 해결하냐고 나한테 물으면 그건 난 못해. 신랑은 여기 데려다 놓고 뭐 우리끼리 얘기를 하던가. 안녕하세요. 저 사반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이강희라고 합니다. 저희 분야에서 그 새로운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새로운 사업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번창해 나가고 있는 그 대표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미팅도 한번 해가지고 이 사업 시스템을 좀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미 실행도 하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좀 서로한테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두 번째 뒤를 따라가는 전략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두 번째 따라가다가 첫 번째를 앞지를 수 있으면 최고예요. 안전하게 뒤에 마라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마라톤과 달리기 이런 데 보면 뒤에 계속 따라다가 거의 끝에서 앞지르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의 장점은 뭐냐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사업에서 저 사람이 실수하는 것만 돈 들이고 실수하는 거 저 앞쪽 사람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저 사람이 앞에 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크거나 열매가 아직도 더 남아있으면 두 번째 전략이 더 유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번째 전략을 쓰거든요. 꽃집만 우리가 첫 번째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두 번째 전략이에요. 그 뉴욕의 경우에도 우리가 뉴욕에 매장을 넣을 때 런던에서 온 회사가 거기다 매장을 넣는다는 소리가 들어서 그 사람들이 차려서 2년 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거 평가하는 거예요. 내 돈 안 들이고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되는 거 보고 우리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두 번째 전략이 좋고 윈윈하는 방법은 사업에서 경쟁자는 일정한 경쟁자 특히 정도를 지키는 경쟁자 이건 되게 중요하고 좋은 점이거든요. 꽤 좋은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 긴장 상태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막 시장을 장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경쟁자가 돼주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이거 예를 좀 더 들어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합병을 했는데 저희 회사가 10몇 년 전에 매장 한 개를 가지고 시작해서 이 시장을 제가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당시에 제 경쟁자 회사가 매장을 3,000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갖고 시작한 사람. 근데 이 하나 가진 회사가 매장이 3,600개 지금 우리가 몇 개들 하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합병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했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지금이 나요. 캐나다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캐나다의 각 회사의 사장들이 다 모여서 자기 회사를 소개하고 제안을 하고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럼 합병을 하자라고 승인을 해주고 합병의 과정을 변호사들끼리 이제 상의하기로 넘겨주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근데 이게 딱 승인하자마자 어떤 일이 이건 막 영화 같은 스토리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자마자 한 30분도 안 돼서 그 모임에 있었던 사장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인터넷에서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다면서 빠쩍 뛰는 거예요. 우리 경쟁자였던 회사가 뉴스가 하나가 떴는데 그 뉴스가 지금 매각됐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근데 이 사장은 제가 되게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저 때문에 엄청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3,000개나 됐던 회사가 하나의 매장으로 시작한, 그것도 시골 텍사스에서 시작해서 카우보이라는 있는 데서 시작한 스시 회사가 자기들을 엄청 괴롭혔거든. 그 시장이 크는 거를 계속 우리가 막아내면서 매장을 어마어마하게 뺏었어요. 재밌는 거는 저 상대 회사 사장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자기만 아니면 지금 매장이 6,000개예요. 그 사람이. 우리 거가 더해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3,000개예요. 시장이 컸으니까 자기는 죽지는 않았는데 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늘은 거는 우리한테 다 뺏겨서 가져온 거에 지가 늘은 거 합쳐갖고 여전히 3,000개였다고요. 근데 내가 이 사장을 굉장히 존중해요. 이유는 뭐냐면 나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매장을 뺏기고 지역을 통째로 날아가기도 하고 한 번에 몇십 개씩 날아가고 이런 일이 거의 10몇 년 동안 벌어졌는데 한 번도 해코지를 한 적이 없어요. 완전하게 페어플레이로 계속 페어플레이를 하다가 결국 우리는 합병이 돼서 매장이 3,600개가 되고 그 집은 매각해서 없어지는 날이었는데도 결과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은퇴한 거예요.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도 물론 그렇게 경쟁을 했고 굉장히 페어하게 경쟁을 했고 그쪽도 그거를 아주 공정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업계의 규모가 내가 들어가기보다 지금 한 대여섯 배 커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옳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런 업종들이 들어가서 시장의 규모를 키워내고 변화를 일으키고 더 좋은 변화를 양쪽에다 주는 일을 한다면 배운 것만큼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장을 내가 만나본 적은 없는데 한번 언젠가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게 같은 날 그렇게 딱 벌어지는지 특히. 한 사람은 업계의 강자가 돼버리고 한 사람은 그냥 은퇴해버리는 일이 동시간대 일어나는 거죠. 같은 날 같은 시간대. 네. 네, 사장학 3반 안혜정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 드릴 게 지금 이제 직원을 거의 8,000명 이상을 책임지고 계신 자리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직관을 따르시는지 아니면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시는지 아니면 신께 의존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을 하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진짜 좋은 질문. 사실은 저게 세 가지를 다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직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더 많아. 이게 논리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그거를 직관에 따른다는 게 더 흔할 것 같아요.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서울에 처음에 우리 매장을 열으려고 서울에 이제 매장 후보지를 돌아다녀 봤었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후보지를 고른 지역이 명동역에서 나와서 유니클로 골목으로 들어가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명동에 막 진입하는 그 자리에 유니클로 맞은편에 있는 무슨 상가였다고요. 지금 뭐 분쟁이 일어나갖고 막 지금 매장 주인들이 뭐 맨날 가로지고 오너가 막 바뀌고 이러는 빌딩인데, 이 빌딩 입구 앞에 매장을 하나 자리를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첫 번째 매장이니까 내가 와봤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그 매장 그 코너 그쪽에 커피숍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커피숍에 앉아서 거의 2시간 넘게 거기를 그냥 지켜봤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되게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다 지금.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한참 앉아있다가 답을 찾았어요. 이건 직관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 열고 지금 저렇게 들어오면, 현관문을 여러분이 들었다 하십시다. 이렇게 현관문을 쭉 들어들었어요. 이 현관문 뒤에 뭐 있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혹시? 대부분 현관문 뒤에는 안 본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저쪽을 보지. 그러니까 명동역에 나온 사람들이 야, 명동이다 나왔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 빌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지금 자판들 벌려져 있고 유니클로 뒤에로 막 우르르 오는 사람이 보이니까 쭉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건물에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근데 이 건물주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막 비싼 임대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매번. 근데 이걸 어떻게 통계로 찾아내냐고.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통계로 하면 이 건물에 어마어마한 임대를 주는 게 맞거든. 근데 여기다 임대를 들어가면 사람들은 여기를 쳐다보지 않고 다 지나가기 때문에 장사가 될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계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직관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합병을 하고 뭐 어디를 진입하고 이러는 것도 대부분은 직관이에요. 직관이 뭐냐면, 나는 그럼 왜 합병을 했을까? 이 업계, 저희 업계가 지금 조 단위로 막 몇 조 단위로 지금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세력들이 이거를 관심을 갖느냐면, 금융 조직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소형 회사들을 자꾸 모아서 큰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증시에 상장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로 묶어버려갖고 매각을 하는 일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금융 조직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근데 그동안은 이게 시장 규모가 작아서 눈에 안 띄었다가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이런 일을 하는 주체들이 막 여기저기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우리 고객들한테 만족시키고 우리 거래처를 만족시키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시장이 노출된다는 걸 나는 봐야 돼요. 이건 통계로 안 보여. 이건 오너의 눈에서 더 이상 있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에 내가 그냥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게 직감적으로 표출되는 거죠. 우리가 업계에서 되게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가 절대 안 망한다 생각을 하지만 그건 모르는 사실이거든. 왜냐하면 여러 개의 회사가 뭉쳐서 우리를 가려버리면 우리도 빚을 못 봐서 우리 회사라는 나무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제일 크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이거는 그냥 지금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것, 이거는 직감이 의한 일이지 통계에 의한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업계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즉 저는 초기에 금융회사들이 자꾸 회사들을 찝쩍거리면서 뭐 매각, 매수, 합병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할 때 이거를 눈치채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2, 3년은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준비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상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상장을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즉 예를 들면 대기업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매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성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저기하고 거래처가 무너지면 이 회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텐데 이런 거에서,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것과 업계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합병을 시키고, 합병을 시킨 회사 중에 우리 같은 일을 하는 회사도 들어와 있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형 스시를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공장에서 하루에 7만 개씩 만들어서 그냥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고, 그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요스 씨는 영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회전 초밥집 매장이 한 100여 개 되는데 직원만 한 2, 3천 명 돼요. 다 본사 운영이니까. 그런 회사들도 들어와서 회사의 리스크를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은 이렇게 공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너의 직감으로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요. 내가 잘못 판단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나 회사가 없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잘 판단하면 뭐 5년, 10년 또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좀 드는 사람은 아는데 옛날에 필름통에 필름통 이렇게 있죠. 이렇게 무슨 코닥 필름통 이런 거. 그 필름통에다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종이를 이렇게 끼워서 거기다 길을 이렇게 그리거든. 그래서 길 가다가 막히고 또 풀어서 막히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막히지 않고 끝까지 가는 애가 누군가 이런 게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면은 지금 50 넘은 거야. 안 생각나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장 일이라는 게 경영자 일이라는 게 딱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가다가 두 길이 나타나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이걸 잘못 선택하면 여기서 회사가 끝이에요. 잘 선택했어. 그래서 또 몇 년 가. 또 끝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패턴이 나와서 조금 더 유능해져요. 그렇지만 100% 맞히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해야 돼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방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심하게 돼요. 저는 제 성공의 일부는 맞지만 대부분은 운이에요. 내가 운이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하는 거는 운이에요. 조금 성공하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인데 이게 크게 성공은 사회의 기능과 환경 이런 게 섞여서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능력이라고 오판하는 순간 자기의 판단이 매번 맞다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실수를 마지막에 할 수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질문하셨네. 네. 8반 이상현입니다. 일단 지금 단순하게 여쭤보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인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워낙 뭐 많은 인맥이 있으시고 또 영향력을 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10년 전, 저 같은 경우는 뭐 5년 전에 이제 창업해서 지금까지는 뭐 혼자 스스로 이렇게 그냥 뭐 잘 지내왔지만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상황이 된 것 같고, 또 올 초에 뭐 글로벌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또 이 사장학 개론을 들으면서 다른 대표님들도 아니면은 영역이 확장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또 10년 전에 이제 스님께서 생각해 뭐 이런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아니 그거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좀 알겠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사귀는 거를 사업의 이유 때문에 사귀어 본 적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안에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거나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행사를 주관해서 같이 하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탐나니까. 다 사장이잖아 지금. 그리고 지금 사장하게 들어온 사람이 거의 2,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중대까지 합치면.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이런 거에 욕구들을 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되게 많은데,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하고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뭐 사업할 생각도 없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더 옳은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업에 할 사람이 생기겠지. 누군가 좋은 제안도 있고 여기 투자 제안도, 여기 지금 사실은 내가 되게 투자하고 싶은 회사 하나 있는데 우리 투자 그 지출 계획에 지금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데가 하나 있다고요. 굉장히 좋은 제안도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실제로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덕성이 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인맥으로 이용하고 누구를 인맥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거는 난 좋은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나는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뭐 이 사람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귄 친구들이 꽤 많아요. 내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딱 하루거리더라고요. 만나보면 옛날 추억을 얘기할 때는 되게 재밌는데 그 이후에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이미 자기들이 살아온 환경과 자세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 친구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만난 사람들은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환경 형태에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나니까 이야기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친구하자고 저는 합니다. 예, 그런 사람 중에 뭐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또 같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맥을 일부러 만들지는 않고 인맥을 이용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게 친구 관계가 먼저고 서로 신용이 생기는 게 먼저지 그거는 인맥 위주로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 실망하게 될 거예요, 서로. 그 인맥이 끊어지면 연락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